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징어 게임과 이정재가 에이미의 역사를 세웠다. 문화평론이 강한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 기사 제목입니다. 한국인 배우 이정재 씨가 아시아계 배우로는 처음 주연상을 받고 황동혁 감독은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은 모두 오징어 게임의 수상을 에이미상 전체 기사와 별도의 기사로 크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스퀴드 게임과 이정재의 수상은 2022년 에이미상의 가장 큰 놀라움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솔린값 하락으로 인해 조금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던 8월의 물가는 올라갔습니다. 8월의 인플레이션은 7월에 비해서는 0.1%, 1년 전에 비해서는 8.3% 상승했습니다. 이자율 인상은 1%포인트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11월 중간선거 이전 마지막 예비선거가 지금 델라웨어,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 범위를 넓혀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을 조여갑니다. 40명에게 일주일 사이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논란이 되어온 US 뉴스 대학 랭킹에서 컬럼비아 대학은 자료 제출 문제로 2위에서 18위가 됐고 USC는 순위에서 아예 제외됐으며 UC 계열은 최고의 공립대학교에 속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가 시스템 자체를 믿을 수 있는지, 이 평가가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어느 해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찰스 3세 왕은 왕으로서 처음 북아일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내부에서도 군주제와 찰스 3세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리고 시위대가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어제 그 에이미상 시상식은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굉장히 궁금해하셨고요. 또 오징어 게임을 조금이라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상을 받았는가, 중요한 상을 받았는가 무척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그 뉴욕타임즈를 포함해서 모든 미국의 신문, 월스트리트저널, LA타임스는 헐리우드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CNN 방송도 에이미상 시상식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이정재 씨 사진을 나무주연상을 받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 에이미상이라는 에이미상도 아카데미와 마찬가지로 전통을 바꾸기를 너무나도 거부하는 시상식입니다. 거기서 한국이 감독상을 받고 남자 주연상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을 하고 이건 대단한 변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한국에 관한 보도가 나올 때 자칫 한국인이나 한국 매체나 한인 매체가 보도할 때 과장하는 면도 있습니다. 과장하기라기보다는 뭔가 좋으니까 조금 더 많이 치장을 하게도 되고 무의식 중에.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보도를 해서 빅나잇이라고 하죠. 큰 쇼를 포함한 쇼를 동반한 시상식이 있었을 때 빅나잇이 아니라 히스토리,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보도 분위기는 제가 조금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매체는 오히려 이 작품상보다도 나무주연상을 받은 이정재 씨를 먼저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금 끼워 넣기를 했는데요. 그 밖에 모든 매체들은 따로 이정재 씨 사진과 함께 미국 매체이건 유럽 매체이건 대중문화가 강한 모두 이런 내용, 황동혁 감독보다도 이정재 씨를 더 많이 보도를 하는 것 같고요. 영국 신문 가디언의 영화, 또 드라마, 음악에 관한 전문 기자의 얘기는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래도 저도 양심이 있지. 에미상에 대해서 전혀 말씀드리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먼저 두 문장으로 간추려드리고 스퀴드 게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었던 이정재 씨 다음으로 중요했었던 수상자 가운데 한 사람이 2번 에이미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고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몇 년 전에 24살 때 2020년 최연소
에이미상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이번에도 지금 이제 26살이 됐나요? 젠다야,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 여성 정말 대단한 그런 승리. 이번에는 그 약물 문제를 다룬 그 10대를 연기를 해서 유포리아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석세션은 너무나 많이 방영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고 그래서 이 석세션의 배우들을 보면은 배우들이 그 한 사람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스퀴드 게임처럼 스퀴드 게임에서도 남무조연상에는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그렇게 이 그 석세션이 많이 그 여러 사람이 올라갈 정도였는데 작품상은 역시 그 드라마 부분에서는 석세션이 받았고 코미디는 테드 라소 받았습니다. 이 두 작품 다 너무 많이 알려졌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정재 씨와 황동혁 씨. 이 두 사람은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이 에이미의 기술적인 부분, 예술적인 부분에 무슨 다른 곳에서도 이 스퀴드 게임이 여러 개 상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어젯밤 본 게임과 마찬가지인 74회입니다. 74회면 74년이라는 세월인 건데 거기서 드라마 시리즈에서 한국인으로 처음 아시아계 배우로서 처음 주연상, 남자 주연상 그것도 또 하나 보태집니다. 영어가 아닌 드라마 시리즈로 최우수 주연상을 받은 사람이 이정재 씨입니다. 더군다나 이 주연상 후보도 석세션에서의 브라이언 컥스라든가 제레미 스트롱 등 그 밖에 다른 드라마에서의 배우들도 대단했었지만 그렇지만 그 이정재 씨가 상을 받았습니다. 받기 전에 사실은 이 배우들 간에 여러 가지 그 무슨 뭐 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석세션에서의 누군가가 받을 것이지만 이정재 배우가 받을 확률도 많다라고 예상들을 헐리우드 리포터 등에서 했는데 이정재 씨가 받았습니다. 이정재 씨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뭐 한국에 계신 여러분하고 땡큐를 했고 여러분들 뉴스에서 다 들어보셨을 테고 그런데 이제 많은 그 얘기들 가운데서 미국이나 해외 언론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가 처한 이런 여러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 돈 문제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생생하게 무섭긴 했지만 생생하게 만들어준 이 쇼 본인이 뭐 연기를 잘해서라기보단 그런 뭐 관계자 작품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에이미상 주연상을 받기 전에 영화배우 협회에서도 주연상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게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평가 협회상도 받았고요. 황동혁 감독상 역시 이정재 씨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코리안 감독이고요. 아시안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이제 이 스퀴드 게임이 에이미에는 14개 부문에 올라서 6개 부문 상을 받았고 그 밖에 다른 많은 상까지 합치면 23개 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 관계자들에게 배우를 포함해서 상 이름 다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감독 빼고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게스트 배우 이유미 씨도 아주 그 짧게 나왔지만 청초한 이미지에 또 과감하게 자신의 살 기회를 여우 조연상을 받은 누구죠? 그 아주 멋진 모델에게 딱 넘겨주는 이 게스트 상도 받았고 시각 효과상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스퀴드 게임이 이렇게 많은 상을 받은 것은 에이미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넷플릭스의 서브스크라이버 넷플릭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응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한국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주변에 아마 물어보시면 오징어 게임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뭔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엄청 좋다고는 하지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는 나와는 코드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저도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고 제작사의 홍보 같은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제작사의 로비는 얼마나 치열했었겠습니까? 최초의 아시아계 배우, 최초의 코리안 배우, 최초의 외국어인데도 이렇게 상을 23개나 에이미까지 포함을 해서 받았다고 하니까 그 로비력도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정치에서의 여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꼭 폭력성뿐만이 아니라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공감대가 영화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로 최초로 작품상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불평등,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저렇게 저 사람이 죽어야지, 내 눈앞에서 죽어야지 그 돈이 내 앞에 가까이 온다는 그런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증권 문제, 주변에 많은 소소한 스토리들이 있죠. 소소하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 같은, 그러니까 그 폭력과 경제적인 불평등과 도덕적인 파산이라고 표현을 한 매체들이 많습니다. 그 도덕적인 파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상을 74년 역사를 깨고 여러 가지 상을 받게 했다는 평가입니다. 해서 올해의 할로윈 의상 캔디, 달고나 캔디 굉장히 유행할 것으로 보고요. 박혜수 씨, 이정재 씨의 친구로 나왔던, 그리고 오영수 배우, 오랫동안 그 연기를 했던 배우 정호연 씨네요. 그 근사한 배우가. 이 정호연 씨는 사실은 서운할 수도 있지만 서운하지 않아도 되죠. 영화 배우협회에서, 배우협회는 조연 후보상이 없습니다. 조연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연인데 주연상을 받았잖아요. 이 그 정호연 씨는. 아무튼 그래서 14개 후보에 올라 이 6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고요. 그 밖에는 게스트 연기 말씀드렸고, 스턴트를 말씀 안 드렸네요. 디자인도 말씀 안 드렸고, 시각 효과 이런 것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고, 이 최고의 예술적인 기술적인 평가를 하는 Creative Arts Emmy 그 시상식에서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즌 2 제작 중에 있고, 이정재 씨는 뭐 스타워즈 그 쇼에도 출연하는 등 굉장한 세계적인 뭐 이미 스타이죠. 세계적인 스타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에이미에 대해서 영국 신문 그 가디언의 영화, TV, 음악 전문 기자가 쓴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전문 기자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배우가 2번이나 역사를 뚫고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 너무 그냥 예상했었던 대로다. 물론 석세션 같은 게 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에이미가 에이미상처럼 이 변화에 저항하는 게 이 세상에서 또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예요. 74년 역사인 에이미상이 뭔가 새롭게 수상할 때 변화를 하려면 그것은 막 바다가 막 떠오르고, 바닷물이 막 떠오르고 공중으로, 뭐 산은 더 완전히 무너지고 아래로, 태양이 팽창에 또 팽창을 해서 우리를 삼켜도 그래도 에이미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항상 그곳이라는 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뭐 화이트 중심에 뭐 이런 여러 얘기가 의미가 되겠잖아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73년 동안 그렇게 작동하던 에이미가 코미디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안전하게 가는 거죠. 테드 라소 그렇게 했고, 뭐 석세션 작품상 불만이 없는 듯하다고 하고, 이번 에이미상 74년에서 가장 해피한 뉴스는 오징어 게임이 2개의 에이미상을 수상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카데미와 마찬가지로 에이미는 그 텔레비전 부분의 아카데미상과 똑같기 때문에 뉴스가 되긴 하지만 아카데미상보다는 조금 관심이 떨어지기도 하고 최근에는 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물론 그동안 팬데믹이 있어서 제대로 시상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올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에이미상 시상식에 집중을 하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이유가 스퀴드 게임, 배우 이정재, 감독 황동혁, 이런 이슈들 때문인 겁니다. 보수적인 에이미의 성격으로만 보면은 거의 일어나기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스퀴드 게임이 세계적으로 워낙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다른 쇼에 비해서 오히려 예술적이었다, 아티스틱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maybe 다른 쇼 같은 게 판타스틱한 그런 요소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너무 분노가 가득 찼고 그리고 너무 외국적이고 한국어로 하고 한국적인 누가 그 뽑기하는 이런 것으로 했겠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못 봤잖아요. 그런 너무 외국적이고 그런데 감독상을 받은 것은 에이미 투표권자들이 그 정도의 본인들의 모든 이제까지의 관념을 버릴만 했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드라마를 즐기셨던지 즐기지 못하셨던지 상관없이 이정재 씨의 주연상은 더군다나 그야말로 거물, 타이탄과 같은 그 브라이언 콕스라든가 밥 오덴커크라든가 제이슨 베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밀어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분야의 전문 기자지만 어제까지는 외국어 영화가 에이미에서 이렇게 중요한 2개 상을 받는다는데 본인은 돈 걸지 않았을 거랍니다. 배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틀렸다. I was wrong. I was wrong.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걸린 것은 아니고 오랜 세월에 걸린 승리다. 에이미 74회 시상식이 한국의 스퀴드 게임이 이정재 씨와 황동혁 씨가 나무주연상과 감독상을 받음으로써 승리를 했다는 게 가디언의 표현입니다. 네, 어제 저는 이제 이거 보고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그 시상식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멋대로 해라 영화 정말 대단한 영화였었죠. 이 사람의 첫 번째 장편 영화죠. 장르 고다르 감독 숨졌습니다. 91세로. 그 소식이 있었고 장르 고다르 감독가 내 멋대로 해라 등등 60년대 70년대 너무나 많은 그 정치적인 영화를 만들었고 뭐 어떤 때는 고문을 합리화해도 된다 하고 정부 측에 얘기를 하는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히 영화에선 혁명적인 감독이었잖아요. 혁명적으로 숨지더군요. 이 사람이 프렌치 스위스인데 스위스는 안락사가 허용되잖아요. 91세인데 내가 더 이상은 아픈 게 아니라 지쳤다. 와이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의 남편은 이것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하나가 있었고 뭐 87년도에 리오 왕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세월을 느낀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이 시상식이 끝나고 고다르 감독이 숨졌네 하는 누벨바그 감독이. 그리고 이제 이정재 씨의 경우는 이정재 씨 작품은 이건 정말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모래시계를 오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재 씨 작품을 3개밖에 못 본 거예요. 모래시계 하나를 봤고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을 봤고 그리고 어제 시상식이 끝나고 나서 4편을 봤습니다. 제가 몇 시에 잤겠어요? 5편인가요? 아무튼 새벽에 잤는데 뭐였냐면 보좌관 넷플릭스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세월을 통해서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는 게 모래시계에 나왔을 때 이정재 씨 멋있었잖아요. 막 고현정 씨 끝까지 맞고 살려주고 하는 그때는 이 사람이 대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인 배우였기 때문에 대사를 주면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말이 없는 그런 그 배우였었다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잘 감독도 파악을 하고 한 것이고 그런데 어제 제가 본 오징어 게임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고 보좌관에서는 나레이션까지 이정재 씨가 하잖아요. 그 음성이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고 약간의 그 그늘이 있는데 너무 거칠지도 않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대사를 못해서 대사가 없는 역할을 줬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살았고 그 뒤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아시아 배우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을 했네. 얼마나 오랜 세월을 끝까지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사이에 운도 있고 관계도 있고 하겠죠. 그 모든 관계까지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사람은 오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노력하고 살아야지 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세월. 잠시 뒤에는 미국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중간선거 있기 전에 이제 예비선거가 뉴햄프셔
또 로드 아일랜드, 또 한 곳이 어디죠? 델라웨어. 이 세 곳에서 있으니까 인구가 뭐 그다지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선거, 주지사 선거가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봐야지 될 게 그 뉴햄프셔, 어제는 하원을 말씀드렸죠. 하원에서 민주당 특히 그 2명의 현역 의원이 약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완전히 슈퍼팩 동원해서 대단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션 해니티 다른 후보 지지하고, 또 랜드 폴도 다른 후보 지지하고, 또 다른 사람도 다른 후보 지지하는 이 하원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원이 더 중요하죠. 지금 50대 50에서 상원이 민주당이 좀 약한 그 매기 하산 상원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화당이 지금 대단합니다. 그런데 가장 앞서가는 공화당이 던 볼덕이라고, 이분은 아주 그 이상한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뭐 부정선거였다? 뭐 이것은 물론 기본으로 하고요. 오죽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만나기는 했는데도 공식 지지는 안 했습니다. 너무 좀 황당한 발언들을 많이 해서요. 그래서 50대 50의 균형을 뒤집어 놓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도 공화당에 앞서가는 후보가 좀 평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다지 쉬워 보이지는 않는 그 점에서 이제 뉴햄프셔가 주목되고 있고요.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도 그렇고 델라웨어도 뭐 크게 눈에 띄는 선거는 없습니다만, 상원이나 주지사 선거가 델라웨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일이 이름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디서 이거 예상을 한 건가요? 상원 중요하잖아요. 미국 선거에 대해서 통계가 강한 이코노미스트네요. 이코노미스트가 굉장히 여론조사라든가 통계가 강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을 77%, 그럼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장악할 확률은 23%라는 겁니다. 물론 이 통계라든가 여론을 파악하는 데 강한 이코노미스트라고 늘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은 선거가 50일 정도 선거 전까지 시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변할 수도 있고, 과거에 잘 맞추다가 틀린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믿을 것은 아니지만, 오늘 현재는 민주당이 다수당 자리를, 그렇다고 뭐 51, 52, 53이 된다는 게 아니라 더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것을 지켜서 50대 50이 돼도 다수당이잖아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이코노미스트는 77%로 봤으니까, 뭐 미국의 그 어느 여론조사라든가 통계를 분석하는 매체보다도 이코노미스트가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지키기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원 당연히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이것도 뺏기지 않을 가능성이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원을 다수당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캔서 문샷 스피치, 존 F 케네디가 달에 인간이 착륙하고 그거 거대한 원대한 말을 했었던 보스턴, 그곳에서 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바이오텍의 새로운 경영자가 암에 대한 연방정부에서 신설한 부서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연구센터죠. 그곳에 소장이 됐는데, 르네 오웨그린, 이름 발음이 어렵네요. 오웨그르진 이분인데, 보스턴 바이오텍이 저는 기억나는 게 꽤 됐어요. 몇 년 이상 전의 일인데, 로봇을 만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 회사에서 로봇을 만드는데, 그 로봇가 뭐를 짚고 하는데 그 형상 자체가 무슨 예전에 무슨 뭐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아니면 제갈령의 그 화려한 기교 많은 전투 씬에 나오는 동작과 같은, 저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오랜 동안 해온 회사가 있었고, 결국은 그 회사의 경영자가 암을 퇴치하고 암의 환자를 앞으로 뭐 25년 동안 지금의 반으로 줄이고 약값도 굉장히 싸게 하고 하는 총책을 맡게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암을 퇴치한다 하는 것이 바이든 현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었던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시작됐던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거예요. 오바마 뒤에 8년의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있었고, 또 다른 8년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6년 이상, 17년, 8년 거의 20년 전부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집중을 했었던 이슈이죠. 네, 그 일. 그래서 암을 이기는 것이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암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인종도,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교육 이런 것 아무 차별도 없이 우리에게 침투한다 하는 얘기도 어제 했습니다. 그 밖에는 중요한 게 의사당 폭동 사건, 이건 이제 계속 빠지지 않고 중요한 맥을 놓치지 않고 가기 위해서 그냥 리뷰 정도만 해드리는 겁니다. 연방 법무부가 폭동 사건 조사 범위를 더 넓히는 건데 이것도 참 삼국지나 뭐 이런 데의 스토리처럼 어떤 전략처럼 느껴지는데 법무부가 의사당 폭동 사건 범위를 넓혀서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게 일주일 사이에 40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랜 고문인 그 보리스 앱스타인,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캠페인 선거 전략가인 그 마이크 로먼, 이런 사람들보다는 뉴스에서는 댄 스카비노, 소셜 미디어의 그 총책임자, 이 사람이 더 많이 알려졌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소환해라 하고 소환장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40명을 소환했다는 건요. 이건 사실은 그물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반대하는 사람이건. 일주일 사이에 40명이면 그물을 탁 던져서 걸리는 게 있지 않겠어요? 걸리는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걸릴 만한 곳에 그물을 던지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유연성 있게 조사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딱 그 후보로 내놓은 스페셜 마스터라는 것을 이제 임명을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연방 법무부나 연방 수사국이 절대로 압수해간 자료조차도 보지 못하도록 해라 해서 판사가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대로 판결을 내려줬고, 그런데 법무부에서 제가 유연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페셜 마스터로 난 이러한 사람이 좋다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몇 사람. 그 가운데서 연방 법무부가 레이먼드 디어리라는 사람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천을 한 사람이에요. 기꺼이 우리는 그 사람을 스페셜 마스터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뉴욕 그 동부 지역에서 연방법원 그 판사 오래 지내다가 대체로 그 스페셜 마스터라는 직책이 은퇴한 판사나 변호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은퇴해서 지금은 은퇴하면은 순회 판사 정도는 하잖아요. 그 본인이 원하면 순회 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인 거죠. 연방 법무부가 웬만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케이스에서 지금 그 기소를 할까 말까를 조사를 하고 있는 수사 대상인데, 수사 대상이 원하는 이 사람을 스페셜 마스터로 해서 이 입회 아래 모든 것을 수사하도록 합시다 하는데 그 사람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한 생각이 있겠죠. 뭔가 그 경우의 수를 둔 것 같은데, maybe 이렇게 해서 연방 판사가 그래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천을 했었던 사람을 연방 법무부에서도 기소권을 갖고 있는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하고 연방 판사가 허락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서류 검토가 가능할지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이 연방 법무부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할 수 있어 저런 사람을 할 수 있어 하고 시간 끌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것에 웬만한 것은 예를 들어 수사할 때도 작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웬만한 것은 양보를 하고 더 큰 기소도 다 시한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는 타임테이블이 있지 않겠어요? 연방 법무부에서. 그래서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기소를 꼭 한다기보다도, 그런데 그런 것도 타이밍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면 하나 받아주고 대신 우리 것을 더 집중을 해서 챙기고 하는 게 연방 법무부의 지금 계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뒤에 두 가지를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광고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자율 인상과 연관된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리고 US 뉴스, 예전에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였지만 어느 순간에 이 매체가 바뀌어지면서
이 종이로도 안 나오죠. 저도 인터넷으로만 보니까. 그리고 너무 길다. 이름도 US 뉴스로 잘랐잖아요. 거기서 너무너무 오랜 동안 대학 랭킹을 발표를 했는데 올해는 지난해 2위였던 콜롬비아 유니버시티가 18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US 뉴스 자체의 랭킹 시스템이 논란이 있었던 것은 뭐 몇 년 사이가 아니라 오래돼 왔고요. 그래서 이 점은 뭐 한 번은 정도는 미국의 교육, 대학, 고등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대학에 다니는 자녀나 대학에 갈 자녀가 있으시든지 없으시든지 한번 뭐 미국에 사는 우리들로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좀 전에 그 마지막 선전이 김스 컨비니언스 스토어였잖아요. 뭐 라구나 비치에서 하는 건데 제가 한두 주일 전에 라구나 비치에 갔었거든요. 그 라구나 비치에 매년 하는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이제 그림 같은 것을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재현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 자체를 잠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사실은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해서 많은 뭐 예를 들어 최후의 만찬 같은 것도 제일 마지막에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그림 자체를 재현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대로 분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림과 그 나라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그린 그런 것이었는데 거기에서 올해는 일본하고 중국이 굉장히 강조가 됐었거든요. 일본의 예술과 중국의 어떠한 뭐 퍼포먼스 같은 이런 퍼포밍 아트 같은 것들. 그래서 한국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게 한 달 이상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그 아쉬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제가 본 이제 그 이벤트 옆에 보니까 김스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김스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얼마나 유명한 작품입니까? 그런데 저도 뉴스에서도 너무 많이 보고 이랬으면서도 어머 이거 웬일이야? 제가 그랬어요. 저희 가족들한테. 세븐일레븐처럼 너무 근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극장인 줄 모른 거죠. 제가 어머 세상에 세븐일레븐과 같은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김스라는 이름을 대고 이 라구나 비치에서 이렇게 용감하게 누가 해 하니까 우리 조카가 그랬던가요? 고모 이랬는데 그걸 지금 예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서 여러분들 김스 컨비니언스 스토어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가솔린 값은 내려갔는데 6월 달에 최고조 때보다 갤런당 지금 뭐 $20 이상이 내려가서 갤런당 뭐 $3 71센트든가요. 그런데도 8월 달에 소비자 물가는 예상을 뒤엎고 올라갔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7월에 비해서 0.1%, 1년 전에 비해서 8.3% 상승했는데 전문가들 예상보다 이게 기본적으로 높은 겁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핵심 인플레이션도 지난달에 0.6%가 올라갔고 이건 7월 달에는 0.3% 올라갔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 하는 조금 편해졌다 하는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인데 에너지 값은 10.6%가 하락했으니까는요. 그런데 방향을 이제 여름부터 바꾸기 시작해서 음식은 8월 달에 0.8% 값이 올랐고 주거 비용이 전체 소비의 3분의 1입니다. 0.7% 증가했고 의료 서비스도 0.8% 전부 1년 전보다도 증가를 많이 했고요. 새로운 자동차도 7월 달에 비해서 0.8% 상승했습니다. 중고차는 0.1% 내려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비가 여기서 이렇게 오르면 어느 품목이 오르느냐가 중요한데 그럼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 주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올해 이제 4번 2.25%포인트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오늘 발표된 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0.75%포인트가 인상될 것이다 하는 게 대세이긴 하거든요. 미리 정해놓은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럼 1%포인트? 이건 아주 소수의 의견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시간당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0.2% 상승했는데
7월보다 8월에 이건 1년 전에 비해서는 인플레이션과 다 이렇게 하면 2.8%가 수입이 줄어든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 엄청 내려갔었고요. 지금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지금도 당연히 내려가죠. 아니 저게 웬일입니까? 나스닥이 지금 470이나 내려가요. S&P 500가 124. 제가 다시 한번 봐야지 되겠습니다. 나스닥이 얼만큼 내려가는가? 다우지수도 오늘 이만저만 많이 내려가는 게 아니죠. 880포인트입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350포인트 이랬는데 나스닥 471.84포인트 내림세입니다. 주식시장이 조금 기대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0.75%포인트 인상은 뭐 거의 개런티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긴데 중간중간 제가 좀 솎아내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US 뉴스는 컬럼비아 대학의 순위를 2위에서 18위로 내려뜨렸지만 이제 US 뉴스가 대학 랭킹을 정하는 방법 자체에 의문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왜냐하면 US 뉴스에 대학들이 다 이 자료를 주는데요. 이게 뭐 데이터가 늦었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뭐 한 반에 뭐 교수 숫자라든가 뭐 학생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조금 달랐답니다. 시인을 했어요. 컬럼비아 대학교가. 그래서 지난해에 공동 2위에서 올해는 공동 18위로 컬럼비아 유니버시티가 떨어졌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평가 시스템이 그렇게 쉽게 조작될 수 있습니까? 그럼 US 뉴스의 그 랭킹은 컬럼비아 대학만 그럽니까? 다른 대학은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대학 자체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처럼 이 경우는 왜 이게 드러났느냐 하면은 컬럼비아 대학교의 수학과 교수 한 사람이 주도를 하고 여러 사람이 이거 뭔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라고 자체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지금 야단 많이 맞고 있겠는데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럼 다른 대학들은 수백 군데의 대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이제 결국은 이게 몇 달 동안 계속 논란이 되다가 컬럼비아 대학도 약간의 우리 측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어쨌든 컬럼비아 대학교의 수학 매스 교수 중에 한 분이네요. 마이클 타도가 2월 달에 본인의 블로그에서 의심스럽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를 학교가 제출을 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컬럼비아 대학교가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평론가들이 영화를 평할 때 어떤 평론가는 좋다고 하고 나쁘다고 하는데 그걸 대학교의 평가를 어떠한 부분적인 그 숫자로서 그 퀄리티를 평가할 수 있을까? 뭐 있잖아요. 출석률, 뭐 대학교 졸업한 뒤에 뭐 취직률, 또 게다가 되고 이제 뭐죠? 이 뭐 빚이 얼만큼 남는가? 졸업하고 몇 년 뒤면 학생 한 명당 교수 숫자는 얼만큼이냐? 학교의 다른 부대 시설은 어떤가? 동문들은 어디서 일하고 있는가? 이런 모든 숫자만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이건 사실은 너무 조잡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 수치 순위가 어떤 만족을 주기는 하고 그런데 학교 간의 차이를 과장하고 특정 분야에서 강한 대학인지 아니면 어쨌든 그 뉘앙스라는 게 있는데 대학교에도 그거를 흐리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US 뉴스뿐만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포브스, 워싱턴 먼슬리 같은 이런 그 잡지 또는 신문 등에서도 대학 순위를 지금 매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순위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이 리드 칼리지의 전 총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콜린 디버시는 이분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리드 칼리지의 전 총장인데 리드 칼리지는요. 이 같은 US 뉴스의 대학 랭킹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물론 랭킹 높은 대학교를 나오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인맥을 더 좋은 인맥을 가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리고 이 인맥이라는 게 미국에서 가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교육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완전히 합리적인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요 지금 그 새로운 순위에 따르면 프린스턴 1위, MIT가 2위,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가 공동으로 3위입니다.
지난해 이제 2위였던 그 컬럼비아고 그리고 USC가 있네요. USC는 5년 전에 부정확한 거 뭐 보냈다 해서 완전히 순위에서 지금 제외돼 있고요. UCLA는 6개 캠퍼스가 미국 최고의 공립대학교 가운데 하나다라고 지금 이번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이 랭킹이 별로 정확하지 않아. 그게 뭐 완전한 뭐 그 건강식품이 아니야 말하자면 식품으로 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UC 시스템은 당장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애증의 관계인 거죠. 이 랭킹 시스템에 관해서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지금 시신은 다시 런던으로 가서 나흘 동안 일반인들에게 인사를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 say bye, goodbye 하는 그 시기인데 북아일랜드를 찰스 3세 왕이 처음으로 왕으로선 처음 방문했는데 어머니도 아일랜드를 1911년도에 그 전에 왕이 방문하고 왕으로서는 100년 만에 2011년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어머니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그 에든버러에서 어제 그 몇 명이 체포가 됐는데 아니 누가 군주제를 아직도 원해? 영국 내부에서 그렇게 해서 체포가 됐고 누가 선출을 했지? 그를 왕으로?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위를 하려면 애도 기간이나 끝나고 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찰스 왕세자가 어제 이코노미스트는 자산을 한 뭐 7억 5천만 달러라고 했는데 지금 10억 달러 정도 된다 하는 게 나오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또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제 딱 꼼꼼히 들여다보고 도전 같은 것이 있는데 항상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죠. 왕좌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화목을 일단 해리 왕자 부부도 이 장례식에 참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때 기만의 전술이기도 하잖아요. 기만의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만의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크라이나는 최근에 동부 지역에서 수많은 그런 그 땅을 러시아로부터 되찾아 올 때 러시아의 눈을 감게 하고 우리는 눈을 뜬 그 기만의 전술도 통했다. 물론 사기가 있고 애국심이 있고 미국과 독일의 무기가 굉장히 큰 역할이었을 겁니다. 게다 대고 군이나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도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그로 인해서 러시아에서는 심지어 러시아 국영방송에서도 이거 뭐 모스코바가 생긴 지 875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이런 걸 할 때가 아니었는데 이건 뭐야 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비난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꾸준히 오래 사기를 잃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정재 씨처럼 저렇게 상을 받는데 강혜신이었습니다.